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총선을 1년 앞두고 민주당을 덮친 전당대회, 이른바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결국 고개를 숙였고 송영길 전 대표 조기 귀국도 요청을 했습니다. 수사 속보를 토대로 이번 의혹의 쟁점과 수사 전망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테러 사건 이후 일본은 히로시마 G7을 앞두고 경호 비상입니다. 도쿄 특파원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큐 국회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고 수사기관에 정치적인 고려가 배제된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앞에선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뒤에선 금권 선거를 자행했다며 국민적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번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직접 사과했습니다. 사과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직접 언급했습니다. 아직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당으로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민주당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은 정확한 사실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만 민주당이 논의해온 자체 진상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이 규명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며 수사기관의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송 전 대표에게 진 빚이 없다면 이 대표가 관련자들에게 철저한 수사 협조를 촉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뽑힌 전당대회에서도 돈봉투가 오갔다는 소문이 사실이라고 자인하는 결과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의혹 자체를 놓고도 돈봉투 제조와 전달, 보고로 이어지는 일사불란한 분업이 가관이다. 더불어 돈봉투당, 금권 선거라고 질타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알고 보니 뒤에서는 돈봉투를 살펴하며 금권 선거를 자행했다니 그 국민적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히 더불어 돈봉투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를 민주당에 요구하고 당내의 민주당과 야권 관계자들 내부 고발을 받는 제보센터를 두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상임위 상황도 보겠습니다. 여론의 비판을 받는 예비 타당성 조사 완화 법안 처리 여당이 미루다고 했죠? 네,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들여 사회 간접 자본이나 연구개발 등을 할 때 미리 경제성과 재원 조달 방법 등을 검토하는 게 예비 타당성 조사인데요. 이 조사를 면제해주는 기준이 되는 총 사업비를 현행 5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기획재정위 소위로 여야 합의로 통과했지만 전체 회의에서는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앞서 여당이 국민의힘이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하자며 먼저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여야가 선심성 예산을 남발하기 위한 포퓰리즘에 합의했다는 등 국민 여론의 비판을 고려한 겁니다. 민주당도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며 추후 상정에도 무방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안 처리가 자꾸 번복된다면서 여야 간 신뢰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GDP의 3% 이내로 연간 재정 적자 폭을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 준칙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면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재정 준칙을 도입을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또 사회적 기업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기본법 같은 법안도 함께 다루자는 입장이라 이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네, 여야 공방을 먼저 보셨는데 이번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압수수색 나흘 만에 핵심 피의자를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연일 파문이 커지는 상황에서 실제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들까지 수사를 확대하려면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검찰의 수사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과 전달책으로 지목된 대전 구의원 출신 강화평 씨가 어제 나란히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휴일인데도 압수수색 나흘 만에 검찰청에 불려 나왔습니다. 보통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 확보한 자료부터 분석을 하고 필요하면 참고인 조사도 거친 뒤에 피의자를 부르는 게 일반적인데 속도가 빠릅니다. 지난 12일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비롯해 피의자 9명, 20여 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그렇게 보입니다. 검찰 역시 아직 압수물 분석이 다 끝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어차피 휴대전화 포렌식을 비롯해 짧은 시간에 절차가 끝나기가 어렵고 그에 비해서 논란이 커지는 속도는 빠르다 보니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압수수색 단계부터 영장 내용이 알려졌고 대상자들이 특정이 돼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신속히 진술을 비롯한 법적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어제 부른 피의자 2명을 상대로 돈봉투 자금의 출처와 전달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이들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 인사들이 현역 국회의원들과 캠프 지역본부장, 상황실장 등에게 모두 합쳐 9,400만 원어치 돈봉투를 뿌렸다고 적시됐습니다. 네,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이 누군지가 관심인데 이 부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일단 계속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돈봉투를 만들어서 뿌린 쪽 수사가 먼저고 받은 쪽은 나중이라는 겁니다. 현재 10명에서 20명까지 거론되는 현역 의원 숫자도 돈봉투 개수와 연관지어 생각한 것뿐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조달자를 먼저 수사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을 해야 누구에게 봉투가 건너갔는지 특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검찰이 말하는 특정이란 재판에 넘겨서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돈봉투를 받았다고 의심하는 현역 의원들은 지금 단계에서도 분명 있습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에서도 현역 의원들의 이름이 들리는데 관련자들을 먼저 조사해서 혐의를 구체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의원들을 범죄 혐의자로 특정해서 입건한다는 건 곧 사법 처리와 직결될 수 있어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될 때까지 언급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 때도 수수자는 의혹을 폭로했던 고승덕 전 의원 1명밖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수사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만들어진 돈봉투가 90개에 달한다고 보는 만큼 현재 피의자 9명 외에 무더기 추가 입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불법 자금이나 대가 관계가 드러날 경우 또 다른 범죄 혐의가 포착될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머무는 송영길 전 대표의 관여 여부도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국민이 명령한 특검이라며 여당도 그 뜻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의결과 김 여사 특검법화 상정을 위한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려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회의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한일 외교부와 국방부 국장급이 참석을 하는 안보정책협의회가 오늘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2018년 이후 5년 만인데요. 이런 가운데 동해 공해상에서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한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2+2 한일 외교 안보 대화 오늘 오전에 열렸죠? 네, 협의회는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등이, 일본 측에서는 후나코시 다케이로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안도 아츠시 방위정책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다양한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자는 정상 간 합의에 따라 5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1997년 합의 이후 지금까지 11차례 열렸는데요.
2018년 3월 11차 회의가 도쿄에서 진행된 이후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양국 관계가 경색되고 열리지 못했습니다. 외교부는 협의에서 양측이 북핵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의 안보 환경과 양국 외교 국방정책 협력 현황, 그리고 한미일 협력 현황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협의를 통해 두 나라 외교안보 당국 간 동북아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상대국의 국방과 안보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한미일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상미사일 방어 훈련도 진행한다고요? 네, 이런 가운데 해군은 오늘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동해 공해상에서 해상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해군 이지스 구축함 율곡 2함과 미국 이지스 구축함 벤폴드함, 일본 이지스 구축함 아타고함이 참가했습니다. 훈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상정해 탄도미사일 가상 표적을 탐지 추적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대응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김기영 율곡 2 함장은 최근 연이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해군의 탄도미사일 대응 능력과 태세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미일 3국은 지난 2월 22일에도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주요 7개국 G7 외교 장관들이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어제 열린 G7 외교 장관 회의 실무 만찬에서 참가자들은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난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중국의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 행동할 것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태양절의 즈음에 진행된 내각과 국방성 직원들 간 체육경기 재시합을 관람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서 언급은 안 됐지만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이 딸 주애와 동생 김여정 부부장과 함께 참석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17일에도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을 기념해 열린 내각 국방성 체육경기를 관람했고 두 기념일에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일본이 G7 주요 7개국 환경장관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환영 성명을 내려다가 참가국의 반대로 실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주요국이 오염수 방류를 환영한다고 발표했다가 독일 측이 반발해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막을 내린 G7 주요 7개국 기후에너지 환경장관회의. 각국 장관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대응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알프스処理水の海洋放出を含む廃炉の着実な進展、そして科学的根拠に基づく我が国の透明性なる取り組みが歓迎される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는 IAEA의 안전성 검증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기대했던 오염수 해양 방출을 환영한다는 문구는 공동성명에 담기지 못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참가국의 반대로 일본 정부의 의도대로 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장관은 기자회견에서도 주요국이 오염수 방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가 독일 측이 반발해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Einleitung von Gewässern, von belasteten Dingen in Gewässer an keiner Stelle der Welt und in keiner Art und Weise begrüßen können, dass wir aber natürlich in der Realität mit solchen Prozessen umgehen müssen. 나시무라 장관도 기자회견 뒤에 자신의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봄에서 여름 사이 오염수 방류를 계획하고 G7의 보증을 얻어 원활히 진행하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공동성명과 관련해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과 별개로 G7이 IAEA의 독립적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발표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 유출 사태를 계기로 정보 접근 권한 확대에 대한 자성론이 나오는 가운데 미 하원에서 관련 청문회가 추진됩니다. 공화당의 마이클 터너 미 하원 정보위원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9.11 사태 이후 기밀 정보를 광범위하게 공유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지만 이번 사태에서 보듯 우리가 너무 나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유출 피의자인 미 공군 주방위군 소속 잭 테세이라가 문서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누군가 그 권한을 끝냈어야 했다며 하원 청문회를 열어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폭발물을 투척한 20대 피의자가 오늘 오전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피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의 자택에선 폭발물 제조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재료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피의자가 치밀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쿄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피의자가 신병이 검찰로 인도됐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추가로 확인된 사실들이 있습니까? 네, 피의자인 24살 김우라 유지 씨는 오늘 아침 8시 40분쯤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김우라 씨는 폭발물을 투척한 동기 등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김우라 씨는 위력 업무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후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김우라 씨의 효고시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자택에서는 화약으로 추정되는 분말과 금속 파이프 등이 발견됐습니다. 또 배낭에서는 추가로 라이터와 날길이 13cm 길이의 과일칼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기시다 총리를 습격하기 위해 주로 면밀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아베 전 총리 피살 사건의 경우도 범인이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어 직접 총을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피의자인 김우라 씨 역시 인터넷 등을 통해 폭발물을 직접 제작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직접 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럼 사건 현장에서도 이번 폭발 관련해서 새로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일단 피의자가 현장에서 던진 폭발물과 관련한 내용도 추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선거 지원 연사를 하려고 하기 직전 피의자가 던진 폭발물은 기시다 총리 발 아래 수십 센티미터 떨어진 곳까지 굴러왔는데요. 투척 시점으로부터 50초 뒤 폭발한 폭발물의 파편은 20m가량 떨어진 그물 등에도 박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미처 투척하지 못한 폭발물로 보이는 통을 현장에서 압수했는데 이후 폭발한 장소에서 40m 정도 떨어진 창고 옆에서 피의자가 투척해 폭발한 이후 잔해로 추정되는 원통형 모양의 물체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서 폭발한 뒤 청중들 옆을 통과해 날아간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은 이를 토대로 폭발력이 어느 정도 위력이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30대 남성 경찰관 1명이 왼팔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고 70대 어부가 폭발물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파편 등으로 등을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폭 시점이 조금만 빨랐다면 기시다 총리가 직접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튼 이번 테러 사건, 지난해 아베 전 총리 사건과 여러모로 좀 닮은 꼴로 규정되고 있는데 기시다 총리 이번 폭발물 투척 사건 이후에도 지원 유세를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경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사건 이튿날인 어제도 참의원 보궐선거 지원 연설위에 오이타현을 찾았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저출산 등 현안 문제 이외에는 폭발물 관련 사건은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폭발물 투척 사건 직후 경찰은 유세장에 모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한 등 경비를 강화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번 폭발물 사건과 관련해 경호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총리의 동선과 관련한 보안인데요. 기시다 총리의 유세 일정이 자민당 홈페이지에 공개되면서 피의자가 이를 토대로 범행을 계획에 옮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총리가 지원 연설에 직접 나서는 것은 재검토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폭발물 투척 당시 피의자를 처음 제압한 것은 경호원이 아니라 54살의 어부였습니다. 경호원이 일반인보다 현장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 아베 전 총리의 총격 사건에 이어 또다시 경호 체계에 허술함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오늘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관방장관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히로시마 G7 개최를 앞둔 상황에서 경찰력 증강 배치 등 경비, 경호 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폭발물 투척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요인 경호에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경호 체계의 전반적인 재점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단시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돌아와서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향후 수사 진행에 따라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혹의 쟁점과 향후 수사 전망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쉽게 말해 2년 전에 전당대회 당시 당 관계자들 사이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갔다는 의혹이 이번 의혹인데 일단 검찰의 수사 속도와 관련해서 지금 언론들이 속도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압수수색 나흘 만에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녹취 파일에서 시작됐잖아요. 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이제 녹취 파일이 한 3만 개 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분석이 다 끝났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정근 저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또 많은 진술을 얻어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압수수색을 했고요. 네. 지금 돈의 어떤 출처, 전달 과정의 가장 핵심이 이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 회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돈을 전달하는 것이 이제 광합형 대전 동구 구의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돈의 어떤 출처, 전달 이 과정에서 수사가 시작돼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받은 사람을 상대로 이제 수사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따지면 지금 강래구 회장이 이제 돈을 마련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강래구 회장이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고,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해서 돈이 전달됐는지, 지역에 뿌려졌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검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돈봉투가 뿌려졌던 경로들, 그 갈래들을 좀 따져보면 돈이 세 갈래로 나뉜 것 같아요. 어떻게 경로가 좀 나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2021년에 민주당 경선이잖아요. 근데 경선 자체는 거기에서 이제 최다 득표를 해야지 대표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지역구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을 거고, 이제 국회의원이 되게 이제 대의원들을 좀 관리하고 권리당원들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300만 원씩 봉투 20개, 그래서 한 20명 정도 돈을 건네주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각 지역에 보면 캠프에 지역 본부장이 있고 지역 상황 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각 50만 원짜리 봉투를 만들어서 지역 본부장 10명, 7명, 그리고 지역 상황실장에게 이제 50만 원짜리 봉투 40개 만들어서 20명 이렇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갈래로 뿌려진 걸 보면 이제 경선을 위해서 경선에서 이제 최다 득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돈을 뿌린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저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덩어리를 나눴을 때 하나는 국회의원들이 받았다는 덩어리가 하나, 6천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 물론 아직은 의혹입니다만 또 한 가지 지역 본부장, 또 지역 상황실장 이렇게 세 개 큰 세 갈래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갈래가 국회의원들한테 건네졌다는 6천만 원 의혹입니다. 아직 검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금의 마련, 분배, 전달에 대한 어떤 조사가 먼저고 받은 측은 나중에 하겠다고 했으니까 아직 특정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뭐 언론을 통해서는 현역 의원들 가운데 최대 20명까지 뭐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좀 번질까요? 일단 벌써 이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서울에 누구, 경기에 몇 명, 호남에 몇 명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언론 내부적으로는 뭐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제 10명에서 20명 나온 이유가 이게 돈이라는 게 전달하는데 전달 도중에 우리가 배달 사고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아마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특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세 갈래로 돈을 지불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과 관련해서는 3천만 원씩에서 300만 원, 10개니까요. 그건 상당히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20명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명으로 특정이 안 되는 걸 보면 약간의 어떤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10명은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최대한 국회의원이 20명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지금까지는 의혹이지만 이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고 하면 최소 10명, 많게는 20명까지 체포동의안이 갈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 이제 금액이 이제 300만 원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자체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리는데 정치자금법으로 보느냐 이제 정당법으로 보느냐 좀 달라지는데 예. 단지 이걸 이제 정치자금으로 보게 되면 이제 300만 원 큰 액수는 아니에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정당법에 의하면 이제 경선 과정에서 돈을 받는 거에 대해서 네. 형량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 단순히 돈을 300만 원이나 100만 원이라도 받게 되면 네. 3년 이하 징역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근데 그것을 더 떠나서 뭔가 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알선을 한다랄지 요구를 한다랄지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네.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형량이 굉장히 무겁죠. 네. 그래서 사실 단순히 300만 원 이래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뭐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영장이 청구돼야지 국회에서 이제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최소한 이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적으로 전달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영장을 청구하고 네. 결국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이 결정에 따라서 영장 심사를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혐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혐의를 먼저 좀 질문 드리면, 자, 누군가가 돈을 받아서 정치 활동에 쓰기 위해 돈을 걷는 것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어기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정치자금법에 규정이 돼 있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정치자금이냐 뇌물이냐 이게 약간의 애매한 측면이 좀 있어요. 예. 그런데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뭐 국회의원이 아니다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치인 같은 경우는 네. 정치자금은 후원을 통해서 이걸 전부 다 선관위에다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예. 그것도 이걸 어떻게 썼는지 세부 내역까지 다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런 후원을 통하지 않는 정치자금 자체는 그 자체가 이제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의 어떤 직무와 관련성이 있고 거기에 대가관계에 있다고 하면 그건 뇌물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순수한 정치라는데 사용하라고 줬다고 한다면 네. 그건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300만 원이 이게 경선 과정에서 받은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당법 위반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인의 당선과 관련해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으면 네. 이제 정당법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당법 위반자가 되면서도 어떻게 보면 미리 이제 정치자금이 될 수 있겠죠. 네. 정치를 위해서 써야 할 돈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이제 상상적 경합이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돈을 받은 것 동시에 두 법이 동시에 해당이 된다, 위반이. 이제 이런 걸 좀 어렵지만 상상적 경합이라고 쓰는데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도 되면서 정당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는 거죠.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보면 핵심 인물들에 대한 어떤 소환 조사가 속도를 내면서 추가적으로 불법 자금이나 혹시 뭐 대가 관계가 드러난다면 또 다른 범죄 혐의가 더 추가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정치는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보태서 수사도 생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사는 계속 계좌 추적을 한다랄지 네. 관계된 사람들 조사를 한다랄지 또 압수수색을 하다 보면 실제로는 수사하고자 하는 방향과 다른 또 범죄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사 초기라서 초동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향후에 있어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몰라요. 뭐 지금 나온 내용은 압수수색 영장에 제시된 뭐 9,400만 원이지만 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떤 현금이 더 나올 수 있고요. 또 그 전달 과정, 또 돈을 받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또 다른 범죄 혐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 어떤 수사의 방향, 네. 수사의 정도, 수사의 범위는 어떻게 될지는 지금은 가늠할 수는 없죠. 첫 시작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 기소되면서 이게 지금 불거지기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 기소된 사건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돈봉투 의혹이랑은 별건 아닙니까? 이건 별건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이제 선고받았잖아요. 4년 6개월 받았어요. 재판에서. 그래서 유죄 판결 받았는데 그건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의 승진을 위해서 예. 그걸 알선해 준 대가로 이제 돈을 받았다는 거고요. 이건 알선 수재입니다. 예. 또 그 당시에 공공 마스크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마스크가 필요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설비랄지 시설 이런 것들을 납품해 주겠다고 해서 또 돈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뭐 한 10억 상당 되는 예.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자기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정치원 받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권과는 관계는 없지만 예. 이권과 관련해서 이정근 전 부총장의 어머니 집에서 이제 휴대폰이 발견되거든요. 그리고 그 휴대폰을 포렌식 하다 보니까 이제 3만 개가 나온 거고 네. 3만 개 안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민주당의 이제 돈봉투 관련된 파일들이. 녹취 파일이 이제 발견이 돼서 아마 검찰에서 이 부분을 전부 다 이제 분석했는데 이 녹취 파일만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정근 전 부총장이 재판을 받고 4년 6개월 받았잖아요. 네. 아마 그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찰에 다 진술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제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정근 부총장의 진술이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녹취 파일이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본인의 당사자의 진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가 빨리 진척이 된 거죠. 지금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뒷돈 수사가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으로 확대된 과정, 녹취 파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 과정에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진술까지 포함해서 네, 재판 과정은 아니고 재판 과정은 이제 부인한 걸려 있는데 이 녹취 파일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요. 수사 과정에 드러난 진술을 네네. 토대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파일, 녹취 파일이 이번 돈봉투 의혹을 거치면서 이를테면 뭐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지금 3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아까 서두에 다 끝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 녹취를 지금 풀어내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거의 뭐 그 분석 다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와 관련돼 있는 것, 범죄 네. 혐의와 관련된 것과 그렇지 않은 걸 나눴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앞으로 이제 수사 진행해서 지금 나온 것은 이제 돈봉투와 관련된 것만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3만 개 파일 중에서 과연 돈봉투만 관련된 범죄 혐의만 있느냐, 예. 이제 또 다른 게 있느냐, 예. 이게 아마 민주당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정근 부총장이 사무부총장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민주당 내에서 굉장한 지위에 있는 거거든요. 예. 더군다나 송영길 대표 전 대표하고 굉장히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당이 어느 정도 관여했고 또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뭐 공공기관이랄지 지금 재판받은 거 말고도 또 아니면 당의 어떤 인사들, 당의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과 또 연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네. 또 거기에 이제 금전거래 관련된 것이 녹취 파일에 있느냐 없느냐 또 그거에 관련해서 이정근 부총장이 또 수사기관을 어떻게 진술했느냐 이제 예. 그런 것들이 향후에 있어서 이제 수사가 예. 확대될 수도 있는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녹취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황일 뿐이고 거기에 이제 이정근 전 부총장이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정황 증거 안에서 이제 유력 증거를 찾아야 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수사를 통해서 어떤 경로를 찾아야 되는 일단 겁니까? 이제 녹취 파일이요. 예.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대장동 일당과 관련된 거가 비교를 하면 김만배는 뭐 누구에게 돈을 얼마 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428억이 뭐 이재명 측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것은 내가 그냥 뭐 허황되게 아니면 과장되게 얘기한 것이다. 그러면 이건 증거로 쓸 수는 없죠. 예. 그렇지만 이 녹취 파일은 김만배 일당의 녹취 파일과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어떻게 마련했고 누가 어떻게 전달했고 그 금액이 얼마냐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그 녹취 파일에 당신의 목소리가 맞습니까? 그러면 이정근 전 부총장이 내 목소리 맞아요. 예. 그다음에 윤관석 의원의 목소리가 맞고 이성만 의원의 목소리가 맞아요. 그러면 이건 그냥 정황 증거가 아니라 직접 증거가 될 수가 있고 또 이 이제 관련된 자들의 어떤 진술이 합쳐지게 되면 뭐 아주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예. 하지만 핵심 피의자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만 두 사람 모두 강하게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이번 의혹의 한 갈래인 아까 1,400만 원이 지역 본부장에게 건네진 의혹의 또 중심 인물인 조택상 전 부시장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이런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역으로 검찰은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 될까요?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녹취 파일이 일단 존재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관련된 사람들 지금 압수수색에는 9명 정도 적시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9명 중에서 1명 내지 2명 정도가 사실은 그 당시의 상황이랄지 돈의 출처랄지 돈을 마련된 경위 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전달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녹취 파일 중에서 지금 5월 2일 날 2021년 5월 2일 날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4월 27일, 28일 그 당시에 돈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시간까지 다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럼 굉장히 구체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게 윤관석 의원이고 강내구 협회장인데 네. 그 부분을 자기들이 알리바이가 됐건 또 다른 것이 됐건 이걸 명확하게 깨지 않으면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현금 봉투를 전달한 뭐 장면이라든지 CCTV 이런 게 없더라도 그 해당되는 인물들의 증언만으로도 입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 뭐 예. 정황이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시점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돈을 어떻게 마련한 동기가 있겠죠. 어떻게 전달했는지 구체적인 것들이 지금 현재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부인한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자기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걸 어떤가를 결정적으로 내놓지 않으면 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네. 지금 검찰의 칼끝이 민주당 현 대표도 향하고 있고요. 사법 리스크 별도로 지금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전 대표에 대해서도 검찰의 칼끝이 향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해외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 아까 민주당에선 조기 귀국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좀 전개될까요? 일단 수사 이제 시작이거든요. 네. 수사의 마무리는 송영길 전 대표를 조사하는 것이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 관련해서 사실은 밑에서 이제 돈을 마련하고 전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서 한 것이다. 그래 버리면 이제 송영길 전 대표까지 가기가 어렵죠. 쉽지 않죠. 그런데 지금 녹취 파일에 보면 뭐 송영길 전 대표가 이미 이 얘기가 돼 있다.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녹취 파일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이정근 전 부총장한테 송영길 대표 이외에는 이런 얘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저 돈이 전달되었다고 한다면 저건 송영길 전 대표 정당법에 의하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돈이 뿌려진 거기 때문에 네. 과연 송영길 전 대표가 지시나 뭐 권유나 뭐 요구나 뭐 그런 걸 했느냐 네.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련자들의 어떤 진술이 있다고 하면 사실 송영길 전 대표도 범죄 혐의를 좀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송영길 전 대표 인지 지금 자막에서처럼 인지 여부도 중요한 겁니까? 이번 수사에서? 수사의 마무리죠. 그래서 검찰 수사의 최종 칼끝은 결국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돈이 뿌려졌다고 한다면 뿌려진 경위가 바로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돈을 받은 사람들이 송영길 캠프의 지역본부장, 상황실장 뭐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장 정점에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있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혹은 그 돈을 받았다는 의원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쟁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결과적으로 아까 계속 말씀드린 거죠. 이제 전달하고 돈을 뭐 마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에게 줬다. 지금 녹취록에 그런 것이 정확히 나오잖아요. 원래 10명이 오기로 했는데 누구는 안 왔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 5명도 다시 또 줘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에게 우호적인 의원들이 우리도 돈을 줘라. 왜 우리한테는 안 주냐. 우리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내용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녹취 파일에 비해서는 너무나 좀 약간 구체적인 면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예. 사실은 이거 자체가 증거로서 또는 증명력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 쟁점과 전망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인천 숭이동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고 현장에는 유서도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고했던 피해자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보증금 7,200만 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맺었고 2년 뒤 임대인 요구로 보증금을 9천만 원으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지난해 6월 해당 아파트 전체 60세대가량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고 A씨는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고등학생을 상대로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배포된 마약 음료에는 3회분에 해당하는 필로폰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범죄가 수익을 늘리기 위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신종 범죄로 보고 윗선 추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네, 마약 음료가 만들어진 과정이 공개됐다고요? 네, 경찰이 공개한 CCTV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인천 십정동에 있는 주택 지하 창고인데요. 여러 물건이 잡다하게 쌓인 선반과 밋밋한 붙어있는 흰 종이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는 마약 음료에 쓰인 필로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난달 20대 길모 씨는 이 같은 던지기 수법을 통해 필로폰 10g을 손에 넣었습니다. 길 씨는 중국산 우유에 필로폰을 섞어서 마약 음료를 만든 뒤 국제우편으로 받은 공병 100병에 넣었습니다. 또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 판촉 행사를 가정한 글을 올려서 마약 음료를 나눠줄 배포책도 모집했습니다. 마약 음료 한 병에는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분으로 보는 0.03g의 3배가 넘는 0.1g이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투약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가 먹으면 급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학생 피해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모두 9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이들 가운데 한 병을 모두 마신 학생 피해자 1명은 일주일 동안 상당한 부작용에 시달렸고 다른 피해자 5명도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럼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지금까지 음료를 제조한 20대 길모 씨를 비롯해 배포책 등 7명을 붙잡았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길 씨와 피해자들에게 걸려온 협박 전화의 발신지를 조작해준 혐의를 받는 30대 김모 씨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겼습니다. 또 길 씨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 혐의로 박모 씨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길 씨는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이모 씨 등에게 범행을 지시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검찰 이송 전 취재진 앞에선 길 씨는 중국에 있는 이 씨로부터 음료를 제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씨를 포함해 중국에 있는 윗선을 모르느냐는 질문에는 모른다고 답했는데요. 그러나 경찰은 길 씨와 이 씨가 중학교 동창 사이인 점을 확인했고 이 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몸담고 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중국에 출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마약 범죄의 전형적인 피싱 범죄 수법이 도입된 신종 범죄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경찰은 이 씨를 비롯해 중국에서 범행을 지시한 3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등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윗선으로 추정되는 이들 피의자가 이용한 SNS 계정 등도 압수수색해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다음 달 말까지 관련 제보를 접수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카카오 채널 스쿨벨을 통해 학생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청소년 마약 범죄와 관련된 제보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보 대상에는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마약을 팔거나 마약 유통책으로 청소년을 활용하는 경우 ADHD 치료제나 식욕 억제제 등 마약류 제품 대리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영화관에서 대마초를 피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0대 남성 A씨는 어젯밤 10시쯤 서울 미아동에 있는 영화관 화장실 안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영화관 안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인다는 관객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씨 소지품에서 대마로 추정되는 가루를 발견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 4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반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대전 둔산동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4명을 덮쳐 그중 4학년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뇌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승아 양의 친구는
상태가 호전돼 일반 병실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다른 반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학생 한 명이 흉기에 목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남학생은 범행 직후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기도 광주시 고산동에 있는 빌라에서 60대 부부와 2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딸이 숨지기 전 직접 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 신고에는 빌라 공동 현관문과 집 비밀번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를 발견했고 딸이 흉기로 부모를 먼저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력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오후 2시 반부터 JMS 2인자로 불리는 김모 씨 등 6명을 법정에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취재진을 피해 호송차로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내부 통로를 이용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정 씨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들을 정 씨에게 유인하거나 성폭행을 묵인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주말을 지나며 엠폭스 환자 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3명 모두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국내 엠폭스 누적 환자는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 들어보죠. 기정훈 기자. 예, 사회 2부입니다. 네, 이달 들어서 계속 환자가 늘고 있는 겁니까? 예, 주말 사이 3명의 환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지난 금요일 오전 10번째 엠폭스 환자 발생 후 3명의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내 엠폭스 누적 환자는 13명입니다. 이번에 확인된 3명의 환자 모두 증상이 나타나기 전 3주 안에 해외여행을 한 적이 없고 국내에서 위험 노출력이 확인돼 국내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엠폭스 환자는 지난해 6월 첫 환자 이후 지난달까지 해외 유입 환자가 5명 발생했지만 이달 들어 지난 7일 첫 국내 감염 추정 환자가 나온 이후 국내 감염 환자만 열흘새 8명 발생한 겁니다. 11번째 환자는 서울에 사는 내국인으로 인후통과 피부 병변으로 방문한 병원의 의료진이 의심하고 보건소에 신고해 검사를 거쳐 14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2번째 환자는 경남 거주 내국인으로 피부 병변 등으로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검사를 문의했는데 위험 노출력이 확인돼 의심 환자로 분류됐다가 검사 결과 15일에 확진 판정됐습니다. 13번째 환자도 경남 거주 내국인으로 12번째 환자의 역학 조사 중 피부 병변 등 의심 증상이 있는 밀접 접촉자를 확인해 검사한 결과 15일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주 엠폭스의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린 방역당국은 이들 확진자들과 관련한 상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달에 발생한 환자 8명 가운데 5명은 의료진 판단하에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했고 현재 관리 중인 접촉자 중 추가 의심 증상 보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의심 증상으로 방문 가능성이 높은 감염내과와 피부과, 비뇨의학과, 항문외과 등 피부 병변을 진료하는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의심 환자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엠폭스가 전파 위험도가 낮고 관리 가능한 질환이므로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말고 감염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하고 다만 모르는 사람과의 피부나 성 접촉 등 밀접 접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기정훈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9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주 전보다 900여 명, 2주 전보다 500여 명씩 많습니다.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 2월 20일부터 9주 연속 5,000명 미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30명으로 57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했고 사망자는 4명 발생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선 코로나19가 여전히 주요 사망 원인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코로나19가 2020년부터 3년 연속 미국인의 사망 원인 3위를 기록했고 심장병과 암이 1, 2위에 올랐습니다. 지금도 하루 평균 약 250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하고 희생자는 주로 고령층과 면역력이 손상된 사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도 베이징에서 지하철 탑승 시 적용했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북경 일본은 베이징 지하철역 직원들이 이날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안내판을 철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위협이 더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중국 감염병 전문가의 발언이 나오고 중국 방역당국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라고 밝힌 데 따른 겁니다.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면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30대 이하 청년층이 지난해 1년 동안 4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30대 이하 청년층 취약차주는 46만 명으로 전체 취약차주의 36.5%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취약차주 수는 1년 동안 6만 명 늘었는데 30대 이하 청년층에서만 4만 명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3곳 이상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가운데 7에서 10등급의 저신용 또는 하위 30% 저소득인 대출자를 취약차주로 분류합니다. 2분기에 적용할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안 발표가 보름 넘게 미뤄지면서 과연 얼마나 오르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소폭 인상이 유력한데 이럴 경우 확실한 가격 신호를 주지 못해 하반기로 갈수록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도시가스 난방비 청구서를 받아든 각 가정은 큰 충격 속에서도 에너지 절감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노력은 수치로도 드러났습니다. 가스공사 집계 결과 난방비 폭탄 이후 지난 2월과 3월 주택용 도시가스 판매량은 1년 전보다 17% 이상씩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가정에서 가스밸브를 잠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실제로 가격 사인이 들어오면 제대로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걸 너무 주저해가지고 정치적인 압박으로 계속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게 참 안타깝죠. 전기요금도 이미 올해 1분기까지 전년 대비 32.6%가 오른 상황인데 국민들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본격 가동되는 6월 이후에 이른바 냉방비 폭탄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여름이 되기 전에 전기요금을 올려 가격 신호를 줌으로써 전기 사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확실하게 신호를 줘서 아껴 써야 된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전달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올 여름도 냉방비 폭탄 이슈 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현재 검토되고 있는 2분기 전기요금 인상폭은 한 자릿수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지금 단계는 의견 차이를 좁혀가는 수준을 지나 여러 가지 인상안을 놓고 그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논의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닌 정치권으로 넘어간 분위기입니다. 시장 원리에 맞는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오히려 또 다른 논란을 낳는 건 아닌지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은 이르면 이번 주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올해 1분기 오피스텔 분양 물량은 최근 10년 사이 최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R114의 분석 결과 올해 1분기 오피스텔 분양 물량은 1,464실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 줄었습니다. 이는 최근 10년간 1분기 평균 분양 실적인 12,723실과 비교하면 약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10년 사이 최소 수준입니다. 이는 아파트 분양 시장과 달리 오피스텔은 규제 완화 혜택을 보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반도체 혹한기에 비교적 꾸준한 수요가 있었던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마저 실적이 꺾이고 있습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대만의 TSMC는 지난달 매출이 6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월 매출이 감소한 건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입니다.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주문량이 감소해 올해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 원 안팎의 영업 손실이 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 월간 자동차 수출액이 또다시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같은 달보다 64% 늘어난 65억 1,8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해외로 수출된 자동차 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증가한 26만 2천여 대로 2016년 12월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기업별로 현대차와 기아가 수출한 자동차 대수가 각각 9만 9천여 대와 10만 5천여 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32%, 49% 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반도체 수급난에 새 차를 받으려면 1년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올해 출고 대란은 해소됐지만 한 번 고장나면 필요한 부품을 구하는데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는 여전합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 있는 정비업체에 수리 대기 중인 차량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지난해 출고된 신형 모델이지만 엔진 배선을 구하기 어려워서 한 달 넘게 수리를 기다리는 차량부터 언제 새 부품이 들어올지 몰라 울며 겨자 먹기로 기존 범퍼를 고쳐서 쓰는 구형 모델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여러 종류의 차종의 부품이 간단한 것조차도 지금 수급이 어려워서 차량을 지금 수리를 못하는 차량도 대기하는 차량도 많습니다. 차량 수리하는데 기일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차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정비업체 한 곳에서만 차량 수십여 대가 길게는 5개월 넘게 기약 없이 부품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전보다는 훨씬 어려워지긴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망하거나 그런 게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소비자들은 국산차를 고집할 이유가 사라지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현재 동일한 부품 대기자가 560대라고 들었었어요. 이 작은 부품 하나 때문에 한 달 이상, 2달까지도 기다리게 될 줄은 몰랐어가지고, 그리고 제일 답답한 거는 생산 일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거. 최근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숨통을 트면서 신차 출고 대기 기간은 크게 줄었지만 이번엔 수리용 부품으로 불똥이 튄 셈입니다. 특히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 90%에 달하는 현대와 기아차의 신차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면서 수급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신차 출고 고객이 우선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문을 지금 새 차에 들어가는 것부터 먼저 빨리빨리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 부품 회사는 그것부터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리용 부품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대모비스 측은 엔데믹 이후 판매 증가로 일부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부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완성차 기업들은 판매량 증대로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기대할 만큼 날개를 달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당장 부품을 구하기 어려워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노동당국이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기업 관계자를 처음으로 사법 처리했습니다. 당국이 문제 조항을 고칠 것을 명령했는데도 이를 거부하자 강력한 제재에 나선 건데요. 기아 노사가 첫 불명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아의 우선 특별 채용 관련 단체 협약입니다.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이나 정년 퇴직자 또는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상 고용 세습을 명문화한 겁니다. 노동부는 이 조항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고용정책기본법의 취업 기회 균등 보장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현대판 음서제라며 비판이 커지자 100인 이상 사업장 1,057곳의 단체 협약을 전수조사해 59곳에 대해서도 시정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기아는 시정 시한인 지난 3일까지 단협 조항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조합원 반대가 커 노사 교섭을 통해 단체 협약을 손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정을 거부한 겁니다. 단협 수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기아 측 설명과는 달리 시정 명령을 받은 나머지 사업장들은 기한 내에 해당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노동부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노동부가 고용세습 문제로 사법 처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기아 노사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은 벌금 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정부는 채용절차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전국 공사 현장에서 노조 건설 장비를 빌려 쓰라고 강요해 임대료 15억 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노조 집행부 소속인 50대 남성 B씨 등 3명은 2020년부터 2년여 동안 전국 공사 현장 10여 곳에서 A 노조가 가진 굴착기와 로더 등 장비를 빌려 쓰라고 강요해 임대료로 15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노조는 시세보다 매달 수백만 원 비싸게 장비를 빌려주거나 현장에서 쓰지 않은 장비 임대료를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현장 입고를 막거나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상시 근로자가 50명이 넘는 사업장도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가 완화됩니다. 국무총리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고용부와 법무부, 국토부, 중기부 등 6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추진단은 또 고용을 늘리고 싶어도 고용안정보험료가 누진 증가해 사업주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수용해 요율 적용을 3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그만큼 돌봄 수요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국내 돌봄 노동자는 110만 명 정도인데 이들에 대한 처우와 사회적 인식이 조금 더 개선돼야 한다는 호소가 잇따랐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10년째 요양병원에서 노인 돌봄 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조길순 씨. 기본 3교대 근무로 한 달에 평균 7번 정도 야근을 합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지만 힘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근골격계 질환을 고질병처럼 안고 삽니다. 병가를 가려해도 3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장기 근속 장려금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이제 뭐 병가로 쉰다든가 무급휴직으로 쉰다든가 하게 되는데 그 시설을 떠나지 않아도 3개월 이상만 지나면 장기 근속 장려금이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조 씨와 처지가 비슷한 돌봄 노동자들이 국회에 모여 열악한 노동 실태를 공유했습니다. 월 60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아이 돌보미는 연차와 사대보험, 주휴수당 같은 기본적인 처우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아이 돌보미 시급은 법정 최저 시급보다 10원 많은 9,630원. 교통비를 별도 지급하지 않다 보니 실질 임금은 최저임금 미만입니다. 기본 시간이 2시간입니다. 2시간 근로를 하기 위해서 등원, 하원, 정말 가족 식사 시간을 등지고 아이들을 돌보러 갑니다. 우리 역시 교통비도 자비 부담입니다. 방문 요양 보호사는 파출부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거기가 4층이었는데 빌라 바깥에 어떤 안전 받침판도 없는데 유리창을 닦아달라고 요구하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발을 헛디뎌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돌봄 노동자는 110만 명으로 이 가운데 정규직이 8.3%, 계약직이 91.7%에 달합니다. 계약직의 계약 근로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60.1%, 1년에서 2년 미만이 35.4%였습니다. 돌봄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을 가장 힘든 점으로 꼽았고 고용 불안과 일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 이용자들의 비인격적 대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와 인식 개선은 돌봄의 질과도 직결된 만큼 우리 사회가 돌봄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네, 올해 4년제 대학 10곳 가운데 4곳 이상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고 학생 수가 급감한 탓인데 2009년부터 14년 동안 유지해왔던 등록금 동결 기조에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마다 대학가를 달구던 등록금 투쟁이 없어진 지 14년이 지난 올해. 국내 4년제 대학 193곳 중 45% 가까운 86개 대학이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9개 대학은 학부 등록금은 동결한 채 대학원이나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만 올렸지만 17개 대학은 14년간 동결됐던 학부 등록금을 전격 인상했습니다. 이 중 10곳은 법적 인상 상한선에 육박한 4% 인상을 결정해 한 학기당 학부는 평균 30만 원, 의학계열은 50만 원 넘게 더 내야 합니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한 건 높은 물가 때문. 정부는 앞서 2012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통제해 왔는데 올해는 물가가 너무 뛰다 보니 지원액보다 물가 인상률에 맞춰 등록금을 올리는 쪽의 수익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학령 인구 급감으로 대학의 재정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점도 문제입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따지면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보다 못 미치거든요. 그런 것처럼 국립대학이라고 하지만 정부 재정전이 적고 그래서 이제 교대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이제 인상 쪽으로 좀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내년 상황은 더 심각할 전망입니다. 내년도 등록금 인상률의 근거가 되는 2021년도부터 2023년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5.5% 이상 오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2년 연속 등록금을 올릴 경우 2년 만에 10% 넘는 인상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도 대학 구조조정과 함께 선별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물가가 갑작스레 치솟은 만큼 재정 지원을 확대해 교육비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서 셔틀버스를 투입했지만 일부 구간에 버스 전용 차로가 설치되지 않아 시민 불편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관련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는데 개화역과 김포공항 구간 이 버스 전용 차로를 한두 달 안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청, 경기 김포시청 관계자가 버스 전용차로 설치 논의를 위해 만났습니다. 현재 김포 사우동에서 고촌읍을 지나 개화역까지 8km 구간은 버스 전용차로가 있습니다. 개화역에서 김포공항 입구까지 2km는 버스 전용차로가 없는데 김포시는 이곳에 추가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에 이용객이 몰리자 셔틀버스를 타는 김포 시민들의 이동시간 단축을 도와달라는 취지입니다. 해당 구간은 서울시 강서구에 있어서 서울시 협조가 필수입니다. 통행 속도의 정식성 향상과 골드라인 및 개인 차량 이용 인원을 버스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으며 서우동에서부터 공항까지 버스 전용차로 연속성 확보와 그다음에 공항대로의 버스 전용차로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보통 버스 전용차로 설치가 넉 달 정도 걸리지만 시간을 줄여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내부 실무자들은 뭐 서너 달 걸린다고 하는데 아주 최대한 서너 달요? 최대한 빨리 뭐 한 달에서 두 달 이렇게 한 달 두 달? 예. 김포 골드라인이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당시 급한 대로 하다 보니 근본적인 문제가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5호선 연장 때까지 혼잡도를 줄이는 쪽에 집중하겠다는 대응 방침도 밝혔습니다. 골드라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 대책 위주로 일단은 투입을 할 거고요. 바깥에는 분산 대책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화역 김포공항 입구 구간 버스 전용차로 설치에 드는 비용은 3, 4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심야 시간대 택시 대란을 막으려고 서울시가 요금 인상을 시행한 지 2달 정도 지났습니다. 일단은 승객과 기사 모두 불만. 택시 통금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이용객이 줄었고 또 기사들 사이에선 이전보다 손에 쥐게 되는 돈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시를 타자마자 미터기에 기본 요금 4,800원이 뜹니다.
물가가 전체적으로 오르면서 택시 이용을 이전보다 꺼리는 분위기가 확연합니다. 원래는 4,000원 중반대 정도 나왔는데 올해 2월쯤 이제 인상이 되다 보니까 한 5,000원 중반쯤으로 이제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많이 타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쌓이다 보면 되게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야간 할증은 밤 10시로 2시간 앞당겨진 데다 할증률도 최대 40%까지 올랐습니다. 이러다 보니 버스와 지하철 막차 시간 전에 약속 자리를 마무리하는 택시 통금이란 말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친구들 만나거나 할 때 택시도 잘 이용하고 했는데 체감상 거의 가격이 요금이 2배 정도 차이 나는 느낌이더라고요. 요즘은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고 친구들이랑 놀다가도 일찍 집에 들어가요. 실제 버스와 지하철 이용객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셋째 주 13,000여 명 수준이던 심야버스 하루 탑승객은 석 달 뒤 16,000여 명으로 20% 넘게 늘었고 밤 10시 이후 서울 지하철 하루 이용객 수도 지난해 11월엔 47만여 명이었는데 지난 2월엔 3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택시기사들의 반응은 어떨까? 먼저 개인 택시기사들의 경우 전보다 수입이 늘어 반기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수입을 많이 느껴져요. 왜냐하면요, 밤늦게 10시서부터 20%가 돼 있기 때문에 한 30% 내지 40%는 조금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손님이 줄어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손님이 계속 많이 전같이 타시면은 수입이 괜찮은데 손님이 줄었어요. 그래 빈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요금 올리기 전에도 야간에는 손님이 좀 있었어요. 법인 택시 기사들은 대부분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매일 20만 원 가까운 산악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손님이 줄면 그만큼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전부 풀어가지고 서로 뭐 경쟁식으로 그냥 너도나도 그냥 차들이 그냥 많이 쏟아져가지고 요금은 올랐지만 아주 힘든 면이 많아요. 코로나가 풀리기 시작했을 때 불거진 택시 대란은 해결됐지만 손님과 기사 모두 불만이 늘어난 겁니다. 택시 요금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일찍 귀가해야 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택시 기사님들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이득이 별로 없다라고 또 불만이 있으신 거고 그래서 어찌 됐든 한 번 올린 대중교통 요금을 다시 내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제 2달 지났지만 시간이 더 지날수록 불만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금을 다시 만질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택시 대란을 해소하긴 했기 때문에 불만을 줄여가는 게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시민들과 기사들의 불만이 쌓이는 이유, 그건 무엇인지 이어서 김태원 기자가 계속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한동안 뜸해졌던 모임이 많아지면서 늦은 시간 택시를 타려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줄며 택시기사들은 이미 배달이나 택배 쪽으로 옮겨간 뒤라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매일 밤 택시 잡기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시는 떠난 택시기사들을 돌아오게 할 방법은 수입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보고 지난 2월 요금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공급을 늘려서 시민들이 이 택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라도 드릴까 생각해서 기본 요금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물가 상승률과 그다음에 LPG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정책은 효과를 거뒀을까? 개인 택시의 경우 지난해 부재 해제에 힘입어 심야 시간에 3천여 대가 증가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법인 택시의 숫자는 요금 인상 뒤에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들은 매달 회사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요금이 오른다고 손에 쥐는 돈도 늘지는 않아서 다시 운전대를 잡을 이유가 되기엔 부족한 겁니다. 요금 인상이 택시 매출 증가로 뚜렷이 이어진 것도 아닙니다. 지난 2월 한 달 동안 서울 법인 택시의 하루 매출은 평균 20만 6천 원으로 요금이 오르기 직전 2달 평균보다 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 택시비가 부담스러워진 승객들은 더 저렴한 버스와 지하철을 탈 수밖에 없어서 전체 운행 시간 중에 승객이 탑승한 시간의 비율을 나타내는 실차율이 법인 택시에서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고 영업 건수는 하루 24건에서 19건으로 줄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택시 요금 인상으로 공급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대신 수요를 쪼그라뜨려서 택시 대란을 해소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단번에 지나치게 큰 폭으로 요금을 올린 게 문제라며 무엇보다 최대 40%에 달하는 심야 할증률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할증을 그러니까 11시부터 40%는 아까 너무 급격한 상승에 대한 좀 염려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활동량이 있어야 저녁에도 그래야지 수요가 있는 건데 저녁에 활동 자체가 줄어들어 버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서울시 관계자는 오름폭은 운송 원가를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었다면서 탑승 수요는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반년 뒤쯤엔 다시 회복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기사들의 처우가 크게 개선되지는 못했다며 국토교통부와 추가 지원책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이 안내판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서울 남산 135 터널의 혼잡 통행료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양방향 모두 면제됩니다. 27년 동안 2,000원으로 유지해왔던 혼잡 통행료 정책의 효과를 다시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산 1호 터널 요금소, 모든 방향 통행료 면제라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당분간 남산 1, 3호 터널을 지날 때 통행료 2,000원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1단계로 외곽 강남 방향을 한 달 동안 면제한 데 이어 양방향을 모두 면제하는 겁니다. 5월 16일까지 약 한 달 동안입니다. 혼잡 통행료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산 135 터널 통과 차량에 부과하는 혼잡 통행료는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실제 교통량 감소에 별 영향이 없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버스나 화물차, 전기차 같은 면제 차량 비율이 60%에 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정한 정책 방향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27년이나 통행료를 부과해온 만큼 면제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은 오랜 기간 시행되어 온 정책인 만큼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그냥 징수 안 하는 걸로 하는 게 맞죠. 한 달 동안은 그거는 통계를 한번 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6월 결과를 발표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미국 10대 청소년의 생일 파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총기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끊이지 않는 총격 사건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용선 기자입니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어지럽게 몰려있고 사람들은 서로 묻고 답하며 상황을 파악하기 바쁩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미국 엘라바마주 동쪽에 3,200명이 사는 데이드빌. 한 10대 청소년의 생일 파티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지만 아직 사건이 벌어진 경위와 용의자 파악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상당수가 10대인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최소 4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2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There were 4 lives tragically lost in this incident, and there's been a multitude of injuries. As they said, this is going to be a long, complicated process. 엘라바마 주지사는 주민들과 함께 슬픔을 같이 한다며 폭력은 지역에 발붙일 수 없다고 애도했고 보고를 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법당국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루 전날에도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현상금 3천만 원을 내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난달 말에는 테네시주 내슈빌 지역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6명이 목숨을 잃는 등 총기 난사 사건이 끊이지 않는 상황. 올해 들어 미국에서 4명 이상 사상자가 나온 총격 사건이 150회 넘게 이어지면서 미국 사회는 총기 난사의 소용돌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독일이 마지막 남은 원자로를 폐쇄하면서 완전한 탈원전 국가가 됐지만 핀란드는 같은 날 유럽 최대 원자로 가동을 시작하면서 독일과 정반대 행보를 보였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중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시절 탈원전 정책을 확정했습니다. Wir werden schrittweise bis Ende 2022 vollständig auf die Kernenergie verzichten.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지만 독일은 현지 시간 16일 0시를 기해 마지막 남은 3개 원자로의 가동을 중지해 완전한 탈원전 국가가 됐습니다. 사고 발생 시 방사성 물질 누출로 인간과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부담이 크다는 것이 원전 폐쇄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독일이 탈원전 국가가 된 지 몇 시간 뒤에 핀란드는 유럽 최대이자 세계 3위 규모인 올킬루오토 원전 3호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수입이 줄면서 에너지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핀란드가 내린 결정입니다. 화석 연료나 태양광, 풍력 등과 비교해 발전 비용이 저렴하고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원전을 놓고 상반되는 이러한 움직임은 원자력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입하는 문제를 놓고 유럽연합을 양분시켰습니다. 프랑스를 필두로 하는 친원전 국가와 독일로 대표되는 탈원전 국가의 기싸움 속에서 결국 유럽연합은 운송산업 분야에서는 원자력 기반 수소 생산 확대도 화석연료 감축 활동으로 일부 인정하는 타협안을 내놨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정부가 수립된 뒤 쿠데타만 15번 일어난 아프리카 수단에서 이번엔 군부 세력 내 무력 충돌이 불거졌습니다. 외부 세력의 주도권 쟁탈까지 끼어들면서 자칫 내전으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공 비행하던 전투기에서 발사된 미사일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수단 정부군이 수도 하루툼의 비행장을 공습한 것입니다. 정부군은 시민에게 알아서 대피하라고 알린 뒤 대대적인 전투기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It sounded like there was a thunderstorm of sorts, and when we woke up and went outside, there were fighter jets, and just sounded like gunshots. 무력 충돌은 군부의 실력자 사이 알력에서 비롯됐습니다. 정부군을 이끄는 부르한 장군과 반군으로 지목된 신속 지원군의 다갈로 장군, 독재자 알바시르 대통령을 몰아낼 때 힘을 모았던 두 사람은 쿠데타 성공 뒤 등을 돌렸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전투가 수도를 벗어나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이미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Everything is closed and the electricity cutting from yesterday until now. No water, no electricity. 지정학적 중요성과 풍부한 지하 자원 때문에 서방과 러시아는 수단에 눈독을 들여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충돌을 외부 세력의 대리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입을 모아 대화를 촉구했지만 해결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Invito a pregare affinché si depongano le armi e prevalga il dialogo per riprendere insieme il cammino della pace e della concordia. 군부 세력의 무력 충돌이 내전으로 번져 대규모 유혈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달과 심우주 여행에 투입하기 위해 개발해온 대형 우주선 스타쉽의 지구 궤도 비행을 오늘 처음으로 시도합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쉽의 지구 궤도 시험 비행을 미 동부 시간 기준 17일 오전 9시, 한국 시각 밤 10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스타쉽은 멕시코만과 접한 텍사스주 남부 보카치카 해변 우주 발사 시설 스타베이스에서 발사됩니다. 데뷔 넉 달 만에 미국 빌보드 차트에 진입한 걸그룹이 있는가 하면 역주행의 신화를 쓰고 있는 신인 그룹도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대형 기획사가 아니라 중소형 기획사가 배출했다는 점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른바 중소돌의 기적 차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데뷔 넉 달 만에 K-팝 사상 최단 기록 빌보드 진입이라는 기록을 쓴 걸그룹 피프티입니다. 싱글 큐피트가 팝음악 양대 산맥인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 진입에 성공하며 해외 K-팝 팬들의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특히 하이브나 SM 같은 대형 기획사가 아닌 신생 기획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중소돌의 기적이라는 소식어까지 붙었습니다. 쇼폰 플랫폼을 활용한 전략도 흥행에 한몫했다는 분석인데 멤버들은 결국 좋은 음악 덕분이라고 답했습니다. 물론 그 덕분에 저희가 더 많이 알려지고 더욱더 많은 분들께 집중을 받았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사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들의 곡은 퍼포먼스 위주의 강렬한 음악이 아니라 듣기 편안한 팝이라는 점에서도 기존 아이돌과는 차별화됩니다.
저희 음악이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정말 우리가 음악성이 좋은 그룹이구나를 새삼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중소형 아이돌 하이키는 새로운 역주행의 아이콘이 되고 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고 악착같이 꽃을 피우겠다는 가사와 한때 대형 소속사에서 연습생 생활을 했던 멤버들의 사연이 맞아떨어지면서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 같은 중소기획사 소속 아이돌의 이례적인 선전은 멤버들의 개성과 색깔을 살린 차별화 전략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미묘한 심리적인 요인들, 또 감수성적인 측면들이 결합돼서 히트를 하거든요. 큰 기획사만이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창의적 역량은 얼마든지 개발해서 엔터업계가 서로 몸집을 불려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획사 아이돌의 성과가 꾸준히 이어질지가 K-팝 확장의 관건입니다. YTN 차종민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K 콘텐츠의 힘을 실감한다는 배우들도 있습니다. 진선규, 전종서 배우 주연의 몸값이 국내 OTT 작품으로는 최초로 드라마 시리즈를 대상으로 한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 경쟁 부문에 진출했습니다. 홍상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진짜 제 스타일. 성매매를 목적으로 몸값을 흥정하는 현수.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인신매매 판매대에 묶이게 되고 사람들이 현수의 몸값을 매기며 상황이 반전합니다. 이번엔 대지진이 건물을 덮쳐 뜻밖의 위기가 찾아오고 살기 위해 속고 속이는 무자비한 사투가 펼쳐집니다. 동명 단편 영화를 원작으로 한 국내 OTT 티빙의 6부작 드라마 몸값이 전 세계 드라마 시리즈를 대상으로 한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 장편 경쟁 부문에 진출했습니다. 지난 2018년 드라마 마더 이후 두 번째로 칸 국제 시리즈 경쟁 부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국내 OTT 작품으로는 첫 진출입니다. 처음으로 칸에 입성한 진선규 배우는 경쟁 부문에 오른 것만으로도 영광이라며 가장 한국적인 것이 K 콘텐츠의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 콘텐츠의 힘이 이 정도로 크구나라는 걸 좀 느끼고는 있어요. 한국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고스란히 잘 담은 것들이 외국에서 보기엔 굉장히 큰 색다름과 매력이 생기는 것 같고. 영화 버닝으로 2018년 데뷔와 동시에 칸 국제 영화제에 진출한 전종서 배우는 5년 만에 칸 국제 시리즈에도 오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만이 가진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어떤 기술력과 매력, 어떤 다른 나라에서는 모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시리즈 부문에서는 뭔가 스타트를 끊을 수 있는 작품 안에 이제 배우로서 오게 된 게 되게 뜻깊고 영광인 것 같고요. 몸값이 베스트 시리즈와 각본상, 배우상 등 5개 부문에서 후보작 9편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수상 여부는 우리 시각으로 20일 새벽 발표됩니다. 이번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에는 KT 스튜디오 지니의 종이달과 시즌 미드나잇 호러 6개의 밤, 티빙 아일랜드도 비경쟁 부문에 초청돼 K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누구나 예약만 하면 DMZ 내부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금강산 가는 옛길이기도 한 강원도 양구 두타연 숲길인데요.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닫혔던 탐방로가 다시 열렸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소개합니다. 비무장지대 DMZ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꽃이 피고 얼었던 계곡물도 녹았습니다.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후 굳게 닫혔던 양구 두타연 숲길이 4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검푸른 연못 두타연. 폭포 옆에 생겨난 커다란 동굴은 신비로움을 더합니다. 코로나 등으로 그동안 또 막혀 있다가 오늘 오랜만에 이제 그 개방된 두타연을 보니까 또 봄비가 온 뒤에 너무 즐겁고 기쁩니다. 인적이 워낙 드물다 보니 천연기념물 사냥도 주변 경계를 풀고 먹이를 뗐습니다. 눈길 돌리는 곳마다 때묻지 않은 자연이 펼쳐집니다. 4월 중순을 지나고 있지만 이곳 양구 두타연 가는 숲길은 이제 막 봄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피어난 분홍 진달래꽃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분단 이전엔 금강산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기도 했던 두타연 숲길.
한국 전쟁 이후 반세기 넘게 빗장을 걸었고 2006년부터 부분 개방을 시작했습니다. 숲길 사이사이 여전히 출입을 막는 철조망과 지뢰 매설을 알리는 표지판도 눈에 띕니다. 비경을 감상하며 걷다 보면 마주치는 이목교. 한국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 흔적이 남은 다리에는 DMZ 철조망으로 만든 꽃이 호국 영령을 기립니다. 호국 영령들한테 헌화하는 모습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9개의 전투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인적 끊긴 비무장지대의 비경을 간직한 두타현 금강산 옛길. 하루 3번, 평일은 100명, 주말은 200명까지.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사전 예약과 현장 접수 이후 출입할 수 있습니다. YTN 홍수옥입니다. 올 시즌 프로축구에서는 대전과 광주 두 팀이 1부 리그로 승격했는데요. 시즌 초반 잃을 게 없는 두 팀이 나란히 화끈한 공격 축구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시작 9분 만에 끈질긴 전방 압박을 통해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1대1로 맞서던 전반 추가 시간에는 무려 6명의 선수가 공격에 가담했고 이현식의 결승골을 합작해냅니다. 개막 6연승의 K리그 최강팀 울산을 상대로 펼친 승격팀 대전의 놀라운 닭공 축구입니다. 저희가 승격해와서 많은 분들이 약체라고 평가를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저희끼리 더 소통 더 많이 하면서 좋은 경기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끈한 공격 축구는 나란히 올 시즌 일부로 승격한 광주도 못지않습니다. 대구와 난타전 4대3 승리는 올 시즌 광주의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다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저희 나름대로 저희 축구 준비하면 다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7라운드가 진행된 현재 대전은 12개 팀 중 3위, 광주는 5위에 오르며 승격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7경기 16골 대전은 경기당 평균 2골을 넘기는 가공할 득점력으로 팀 득점 1위입니다. 팀 도움 개수에서도 승격팀 대전과 광주가 나란히 1, 2위 공격 축구의 진수를 선보이는 중입니다. 과거 승격팀들 대부분이 잔류를 목표로 수비에 무게를 둔 데 반해 대전과 광주는 불같은 공격으로 강팀들을 잇따라 제압하고 있습니다. 리그 판도까지 뒤흔들고 있는 승격팀 돌풍이 시즌 마지막까지 이어질지 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프랑스 오픈 테니스 전초전격인 몬테카를로 마스터스 대회에서 러시아의 루블레프가 생애 첫 우승에 감격을 맛봤습니다. 경기 주요 장면 함께 보시죠. 그림 같은 남프랑스 해변을 배경으로 열린 결승전. 상대는 19살 신예 홀거 루네였습니다. 세트 스코어 1대1 게임, 스코어 5대5. 루네가 쉬운 스매시를 네트에 쳐버리죠. 다시 랠리가 이어졌는데 똑같은 범실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마추어야 쉽지 않겠지만 프로 선수들에게 스매시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인데요. 분을 참지 못해 애꿎은 공을 날려버리는 루네. 승기를 잡은 루블레프는 멋진 서브 에이스로 매치 포인트를 장식합니다. 이렇게 곧바로 벌렁 누워버리죠. 메이저 대회 바로 다음에 높은 권위를 갖고 있는 명인열전 마스터스. 생애 첫 우승의 감격을 온몸으로 만끽했습니다. 황사가 잔류하면서 여전히 대기질이 좋지 못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점차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고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양호한 대기질을 회복하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서 시작돼 내일은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고요. 곳에 따라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초속 20m 이상의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의 양은 충남과 전북에 최고 6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로 봄비치고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2도, 대전과 대구도 12도, 광주는 15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20도, 대전 18도, 광주는 19도, 부산은 20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낮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모레 낮까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때이른 초여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